금요일 저녁입니다. 약속이 두 개 잡혔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친구 모임이고 하나는 새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술자리입니다. 둘 다 가고 싶고 둘 다 빠지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고릅니다. 친구 모임을 가면 새 사람들한테 성의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새 모임을 가면 오래된 친구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둘 다 안 가면 둘 다한테 미안하고 둘 다 가자니 시간이 안 되고 카톡창을 번갈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답장을 치다가 지우고 치다가 지웁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답장을 못 보냈습니다. 아니면 이런 적은요.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15분을 쓰고 결국 고른 다음에도 다른 걸 시킬 걸 하고 후회합니다. 퇴근 후에는 오늘 회의에서 했던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됩니다. 집에 도착해도 머리는 아직 회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매일 반복됩니다.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생각을 많이 하면 답이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 불안하고 더 못 움직이고 더 지칩니다. 마치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리에서 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혹시 고민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위한 도구라면요. 오늘은 왜 우리가 고민에 중독되는지 그리고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민 중독자의 머릿속은 자동 재생되는 플레이리스트와 같습니다. 본인이 재생 버튼을 누른 적도 없는데 곡이 흘러나옵니다. 한 곡이 끝나면 다음 곡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리스트에는 기분 좋은 곡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불안한 곡, 후회하는 곡,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재앙을 미리 걱정하는 곡뿐입니다. 우리는 이 플레이리스트를 끄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부모님도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플레이리스트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내 성격이 그래. 그런데 아닙니다. 100년 전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놀라운 관점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민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입니다. 아들러는 프로이트와 달리 과거의 원인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고민을 통해 무엇을 얻고 있는가? 이걸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목적론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행동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이 맞지 않는다는 걸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 이직 준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밤 고민합니다.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하지? 면접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나이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 지금 나가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지? 이 사람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하지 않기 위해 고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고민 중이니까요.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이게 바로 머릿속 자동 재생 플레이리스트의 진짜 기능입니다. 이 플레이리스트는 음악을 들려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고 있는 한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자동 재생은 의식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일대 심리학과 수전 놀런 마이너스 오크세마 교수팀의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반추적 사고,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계속 되씹는 습관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하며 우울과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민을 많이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고민이 해결책인 줄 알았는데 고민 자체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 플레이리스트는 틀면 틀수록 볼륨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걱정이었던 것이 반복 재생되면서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원래 걱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안까지 딸려 나옵니다. 내일 발표가 걱정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일까로 넘어가고 거기서 다시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까지 흘러갑니다. 한 곡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곡이 재생되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아들러는 이 끊을 수 없는 느낌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멈출 수 없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기로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멈추지 않을까요? 아들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고민을 멈추는 순간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에는 실패가 따릅니다. 실패에는 상처가 따릅니다. 그 상처가 무서워서 우리는 고민이라는 안전지대에 계속 머무르는 겁니다. 아들러는 이것을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문제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 고민은 그 거짓말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그런데 잠깐,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게으른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실하고 예민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2013년 미시간대의 이선 크로스 교수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SNS를 사용하게 하면서 하루에 5번씩 기분 상태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SNS를 많이 사용할수록 기분이 나빠졌는데, 특히 수동적으로 SNS를 소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글을 쓰거나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게시물을 보기만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같은 자극을 받아도 더 오래, 더 깊이, 더 고통스럽게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고 예민한 사람이 고민에 빠지면 대충 고민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고민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모든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빠지고 더 오래 못 나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습니다. 과제의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과제와 남의 과제를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고민 중독자들의 플레이리스트를 분석해보면 놀라운 패턴이 나옵니다. 재생되는 곡의 절반 이상이 남의 과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이 선택을 하면 부모님이 실망하시지 않을까? 타인의 감정, 타인의 판단, 타인의 반응. 이것들은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고민 중독자는 이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통제하려고 끝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아무것도 통제되지 않고 에너지만 소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고민이 문제라는 걸 알았으니까 고민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생각을 멈춰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게 또 새로운 고민이 됩니다. 왜 나는 고민을 멈추지 못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한심해. 이건 플레이리스트에서 한 곡을 빼고 그 자리에 똑같이 불안한 곡을 넣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진짜로 끄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앞에 단계를 건너뛰면 뒤에 단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재생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레이리스트가 재생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생각이 곧 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인지적 탈용합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생각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나는 실패자야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나는 실패자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첫 번째는 생각에 잡혀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생각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레이리스트 안에 갇혀서 노래를 듣고 있는 것과 한 발 물러서서 아, 지금 이 노래가 재생되고 있네 하고 인식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알아차림 하나만으로도 자동 재생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알아차림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재생 중인 곡이 내 곡인지 남의 곡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과제 분리입니다. 고민이 떠오를 때마다 한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상대방의 영역인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상대의 과제입니다. 내가 발표를 잘 준비하느냐는 나의 과제입니다. 남의 곡이 재생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 곡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남의 과제를 내 과제로 착각하는 습관이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분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플레이리스트에서 남의 곡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민을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들러가 가장 강조한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은 행동을 통해서만 변합니다. 생각을 통해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플레이리스트를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이 행동하지 않기 위한 도구였다면 행동은 고민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직이 고민이라면 오늘 이력서 한 줄만 씁니다. 관계가 고민이라면 오늘 그 사람에게 솔직한 문장 하나만 보냅니다. 행동의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플레이리스트의 볼륨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고민의 목적이었던 행동 회피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0년 하버드대 매슈 킬링스워스와 다니엘 길버트 연구팀은 추적 앱을 통해 수천 명의 일상 행복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든 그 활동에 몰입하고 있을 때 가장 행복했고, 마음이 방황하고 있을 때 가장 불행했습니다. 활동의 종류는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느냐가 행복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민의 반대말은 해결이 아니라 몰입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입니다. 플레이리스트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플레이리스트는 불안, 후회, 걱정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러에 따르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렌즈는 4살에서 5살 무렵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실수했을 때 심하게 혼났던 경험, 칭찬받으려면 완벽해야 했던 환경,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던 압박. 이런 것들이 기본 설정으로 깔립니다. 실패하면 안 돼. 남에게 피해주면 안 돼.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해. 이 기본 설정이 플레이리스트의 장르를 결정합니다. 장르를 바꾸려면 아들러가 말한 공동체 감각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는 불완전해도 이 세상에 소속될 자격이 있다는 감각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기면 고민의 연료가 사라집니다.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행동할 수 있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괜찮으니까 남의 과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래된 플레이리스트를 삭제하고 새로운 곡을 하나씩 채워넣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곡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머릿속에 소음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여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생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내 곡인지 남의 곡인지를 구분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행동 하나로 바꾸고 이 3단계가 반복되면 플레이리스트 자체의 장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들러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의 고민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내 과제와 남의 과제를 분리할 수 있게 되면 고민의 절반 이상은 사라진다. 나머지 절반은 행동이 해결한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금 어떤 곡이 재생되고 있습니까? 그 곡은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곡입니까? 아니면 자동 재생된 곡입니까? 그 곡이 자동 재생이라는 걸 알아차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정지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놓은 겁니다.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